1강의 제목을 제가 생각의 윤리라고 타이틀을 달아놓았습니다. 생각의 윤리. 생각하는데도 윤리적인 방식이 있다라는 뜻이죠. 자,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에게 왜 우리가 존재론을 공부해야 하는지에 대한 짤막한 논평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바디우의 존재론이라는 아주 고리타분한 철학의 학문을 공부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만 어떤 동기부여가 될 것이잖아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 중에는 철학을 전공하지 않고 철학에 본격적으로 나아가지 않고 다른 많은 분야에서 활동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혹은 직장을 가지고 일상생활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 존재론이라는 것이 어째서 우리에게 필요한지, 특히 바디우의 이 수학적 존재론이라는 것이 왜 우리에게 필요한지, 예를 들자면 저에게는 왜 필요한지, 저는 정신분석을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사람인데 왜 존재론을 공부하는 것을 이토록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지, 이렇게 특별히 강의를 만들어 놓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자, 이렇습니다. 존재론이 무엇인가 하면, 존재론이 올바르게 생각하는 방식을 다루는 학문이라고 생각해요. 올바르게 생각하는 것. 우리가 생각을 한다라는 건 무슨 뜻인가요? 어떤 있는 대상들에 관해서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죠. 혹은 나의 존재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나의 삶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옳고 그름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또 행복과 불행에 대해서 생각을 하죠. 이 모든 생각들에는 폭이 있고 다양성이 있고, 그리고 패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할 때, 무언가를 생각을 할 때에는 사실은 우리가 결정하는 패턴대로 생각을 하기보다는 주어진 패턴대로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동양의 철학에서도, 불교의 철학에서도 생각이 모든 걸 결정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각이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이 세상이 전혀 달리 보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자, 제가 50이 좀 넘어서 이제 50대 중반에 들어서면서, 인생의 어떤 중년의 나이로 들어서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비슷한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이런 거예요. 도대체 행복이란 뭐냐? 나는 행복하게 살고 싶다. 행복이란 게 뭔지, 젊었을 때는 정말 행복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살기보다는 그냥 살아남기 위해서,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 자기가 욕망하는 것들을 성취하기 위해서, 결혼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방식의 이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치열한 인생들이 있었지만,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들고 보니까 이게 행복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오히려 헷갈리는 단계가 됐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저에게 분석을 받으러 오시는 많은 분들도 그런 문제에 직면하시는 분들인 것 같아요. 왜 나는 행복하지 못한가? 혹은 도대체 나에게 찾아오는 이 행복들의 성격이 무엇인가?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나는 오히려 배가 불러서 남들은 다 행복하게 사는데 나 혼자 불행하다고 스스로를 느끼는 것인가? 자, 이런 질문들과 마주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게 되는데, 자,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생각의 패턴들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을 느끼도록 만드는데, 그 패턴들이 어떤 의미에서는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걸 결정할 수 없다라는 의미에서, 그 주어진 것이 나를, 현실을 불행하게 생각하게 만든다면, 불행하게, 아무리 현실이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상황이라 해도, 아무리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상황이라 해도 불행한 현실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는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 자체의 패턴이 우리를 작은 것에서 행복하게 만든다면, 또한 그런 패턴 안에서 우리는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데, 그러한 패턴조차도 내가 결정한 것이기보다는 주어진 것이다라는 것이죠. 환경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이 생각이라는 것이 그렇게 작동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최소한 이렇게 주어지는 생각의 패턴을 받아들이는 그런 사유가 아니고, 내가 개입해서 나의 생각의 방식에 주체적인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질문들이 등장할 수 있게 되는 것이, 그걸 생각의 윤리라고 불러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 중에는 이렇게 질문하실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건 인식론 아니냐? 지금 우리 존재론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존재론 해왔는데, 바디우의 존재론을 하는 것인데, 이건 인식론의 세계를 말하고 있는 것 아니냐? 라고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 질문으로부터 존재론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본격적으로 다시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존재란 거기 있는 것들을 우리가 다룬다고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존재들, 나무가 있고 산이 있고 들이 있고 세계가 있고 신이 있고 신이 없고, 이런 존재에 관련된 문제들이잖아요. 그런데
자, 존재론이라는 것은 거기에 있는 그대로의 그것은 사실상 우리가 접근할 수 없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있는 그 자체로서의 그것은 사실은 존재라기보다는 실제인 것이죠. 라강이 말하는 실제, 혹은 칸트가 말하는 물 자체. 있는 그것 자체는 사실은 우리에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물론 그로부터 모든 것이 등장한다라는 의미에서 중요한 원천이고 중요한 기원이기는 하지만 그건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존재로서의 존재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마주하게 되는 것은 그로부터 나온 어떤 것들, 어떤 의미에서 현상이라고 부르는 것들, 그것들이 우리는 존재라고 부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들이 나와서 우리에게 인식되는 방식들이 결국은 이 세계를 구성하고 있는 사유의 패턴에 의해서 결정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그 인식이 작동하는 방식의 근저로 아주 깊은 곳까지 들어가서 그 시작점에서 그것들이 왜 그렇게 결정이 되는지, 왜 그렇게 사유의 패턴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도록, 우리를 그렇게 살아가도록 만드는지, 우리를 그렇게 인식하도록 만드는지를 탐사하는 것이 사실상 인식론이라면 결국은 인식론은 존재론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존재론과 인식론을 분리해서 생각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인식의 끝에 다다르면 존재의 시작점이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 존재의 시작점에 도달해서 우리는 존재론을 생각해 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외부의 속견들과 외부의 권력들이 그러한 인식의 사유의 패턴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일단은 잠정적으로 멈추어 놓고 그 사유의 시작점들을 마주 응시하는 것, 우리의 생각이 작동하는 방식의 그 근저에 들어가서 그 생각의 시작점들, 생각의 기원들, 그 생각의 패턴의 구조들을 마주보는 것은 윤리적 실천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음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단지 어떤 통찰이 아니고 갑작스러운 기적과 같은 깨달음, 돌을 닦다가 마주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고 논리적 사유를 계속 작동시켜 나감으로써 우리가 왜 존재를 그렇게 사유하게 됐는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한 이해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 지금 누리고 있는 불행 혹은 누리고 있는 행복들을 재고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는지, 변화의 가능성은 있는 것인지, 그리고 그 변화의 가능성이 나로부터 시작될 수 있는지, 아니면 나로부터 시작되지 않는다면 외부로부터 어떤 방식으로 오는 것인지, 그리고 외부로부터 온다면 그걸 어떻게 기다려야 하는 것인지, 자, 그런 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런 방식의 철학을 바디우가 우리에게 보여줄 거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우리의 생각의 능력을 따라서, 생각의 능력 중에서도 가장 엄밀한 능력을 따라가면서 그곳까지 도달하려고 하는 것이 바디우의 존재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달란트란 무엇인가요? 재능은 무엇인가요? 신을 믿는 자들은 그걸 신이 주신 달란트라고 부르겠죠. 인간에게는 무엇이 있나요? 바로 생각의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그 생각의 능력의 극점까지 가보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왜 그런 현상들이 거기에서 출현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걸 함으로써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각자의 영역에서, 저는 정신분석가의 영역에서 왜 그렇게 증상이 출현하는지, 혹은 정신분석이라는 학문 자체가 왜 그러한 방식으로 출현하고 있는지, 그리고 정신분석이라는 학문 자체가 결국 올바른 것인지 아닌지, 거기에는 어떤 오류가 있는지를 존재론의 근거에서 성찰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존재론을 공부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정치를 하는 사람이라면 역시 존재론을 공부할 필요가 그래서 있는 것이고, 예술을 하는 사람이라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존재론을 공부해야 하는 것이고, 혹은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 지금 사랑에 빠져 계신다면 사랑에 빠져 있기 때문에 이 사랑의 원인이 무엇인지, 올바른 사랑은 무엇인지, 사랑의 감각과 행복과 고통과 불행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기 위해서 존재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존재론에 대한 공부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성찰 5의 첫 번째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자, 성찰 5의 제목은, 타이틀은 무엇인가 하면 La marque de vide예요. vide, void죠. 공백. 이 공백의 표식이 가리키는 것. 공백의 표식. 이라는 제목이 달려있어요. 공백에 대해서는 성찰 4에서도 우리가 다루었지만,
여기서 다시 한번 새롭게 이 공백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는데, 이 공백은 20세기 철학에서 혹은 20세기 인문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특히 자크라강의 정신분석에서는 아주 주요한 개념이기도 하죠. 공백이 뭐냐?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이 표식은 스칸디나비아 언어로부터 수학자들이 차용한 표식이에요. 동그라미, 제로를 뜻하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제로를 뜻하는 동그라미 가운데에 빗금을 친 이 표식. 자, 이 공백에 대해서 이제부터 사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디우는 이걸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그리고 바디우가 그것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를 이해하시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흔히 아주 오래전부터 하는 제안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이런 질문들을 한번 던져보시자라는 거죠. 자, 우리가 공백을 어떻게 볼 수 있는가? 공백을 볼 수 있는 자가 있는가? 공백을 본다면 무엇이 보일까? 공백이 문제가 되는 것이니까. 자, 그럴 때 텅 빈 벽을 한번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텅 빈 벽에는 아무것도 그려져 있지 않는 것이잖아요. 텅 빈 벽을 바라보고 있으면 무엇을 보게 될까? 무엇을 보게 될까요, 여러분? 공백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될까요? 텅 빈 벽을 바라보고 있으면 사실은 우리의 본성상, 본성이라는 건 어떤 실체를 말하는 게 아니고, 인간의 본성은 제가 본성이라고 말씀을 드릴 때에는 우리의 욕망의 구조상이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는데, 정신분석적인 관점에서 우리의 욕망의 구조상 우리는 공백을 보려고 하지 않아요. 그 대신 다른 걸 보려고 하죠. 그 다른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다른 것들이 어떤 것들이냐면 질서 잡히지 않은 다른 것들이에요. 질서 잡히지 않은 다른 것들. 제가 가끔 정신분석 임상을 할 때 내담자가 이렇게 카우치에 누워 있을 때 눈을 감고 지금 뭐가 보이세요? 라고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눈을 감으면 여러분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눈을 감으면 많은 것들을 보게 되죠. 그런데 그 많은 것들이 의식의 통제를 벗어나는 것들일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신기하게 생각하죠. 이상하게 그런 생각하지 않았는데 그런 게 문득 떠오르네요. 이렇게. 물론 즉각적인 상황과 관련된 것들이 떠오르시기도 해요. 하지만 갑자기 어떤 뜬금없는 이미지가 떠오르기도 하고, 어떤 단어가 떠오르기도 하고, 어떤 음성이 들리기도 하죠. 자, 텅 빈 벽을 바라보고 있으면 무엇이 보이는가? 그 무엇은 공백은 아니에요. 그럼 왜 우리는 텅 빈 벽을 바라보면서조차도 공백을 보지 못할까? 그건 욕망의 패턴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왜 그런가 하면 우리의 욕망은 공백을 두려워한다라는 거예요. 공백을 두려워해요. 공백을 불편하게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미술품 복원 전문가에 대해서 여러분 다 들어보셨죠? 미술품 복원 전문가들이 하는 일이 무엇일까? 조금 뒤에 다빈치의 작품들을 한번 보여드리겠지만, 그렇게 고대, 중세 혹은 르네상스 시기까지도 이전에 그려진 작품들을 보면 많이 훼손이 되어 있죠. 최후의 만찬 같은 경우에는 수도원의 식당에 걸려 있다기보다 벽화로 그려져 있었으니까 훼손이 많이 됐어요. 그런 것들을 복원하는 사람들이 있죠. 전문가들이 있죠. 프랑스에는 그 에콜 듀 루브르라고 하는 학교에서 그런 과목들을 가르치고 있죠. 미술품을 복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의 물감들, 그 당시의 안료 이런 것들을 연구해서 가능하면 동일한 방식으로 그림을 그려서 훼손된 부분을 채워내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그려졌던 당시의 이미지와 아주 근접한 것을 만들려고 하죠. 이게 미술품 복원 전문가들이 하는 일인데, 자, 그런데 그렇게 미술품이 세월에 의해서 혹은 어떤 인위적인 사건에 의해서 훼손되었을 때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될까라는 질문을 한번 던져볼 수 있다는 거죠. 원래 그려진 그림의 이미지보다 사실상 더 많은 것을 보게 돼요. 어떤 예술 작품이 훼손되어 있는 것을 보면 우리는 더 풍부한 감정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어떤 딱 떨어진 이미지 안에서 그 화가가 원래 그렸던 그 이미지를 볼 때보다 오히려 기이하게도 더 풍부한 감각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더 풍부한 느낌, 더 풍부한 이미지에 접근하게 돼요. 그래서 그런 미술품이 복원된 사례를 보면 실망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여러분 인터넷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최후의 만찬이 원래 훼손되었던 시절의 사진 이미지하고 그것이 복원된 이후의 사진 이미지를 비교해 보시면
어쩐지 오히려 복원 전이 더 아름다웠거나 더 의미심장하거나 더 풍부한 느낌을 주는 것처럼 느껴지실 때가 있어요. 그건 왜 그럴까요? 우리는 지워진 이미지에서, 즉 다시 말해서 공백에 조금 더 가까운 이미지로부터 더 풍부하고 더 통제되지 않은, 그래서 오히려 더 낭만주의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이미지를, 그런 감각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공백에 근접할수록 우리는 더 다양한 것을 보게 된다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무언가를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공백으로부터 멀어질수록, 즉 공백이 어떤 이미지로 채워질수록 우리는 더 협소한 것들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더 협소한 감각을 느끼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이런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요. 세미나 7에서 락강이, 제가 강해서로 출간하기도 했던 그 락강 세미나 7에서 락강이 미술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거기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선사시대의 인간들이, 문명이 동굴벽화를 그렸던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죠. 여러 가지 그것을 해석하는 방식이 있었죠. 근데 락강과 같은 정신분석적인 관점에서는 동굴의 벽화를 그리는 이유는 정신분석 관점에서는 명백했어요. 근데 뜻밖이었죠.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하면 뭐 아름다움을 표현했다, 뭐 어떤 놀이의 유희의 감각을 표현했다, 혹은 재래의식과 같은 것들을 하기 위해서 그랬다, 뭐 혹은 욕망과 소망을 표현했다라고들 하지만, 자, 그 모든 것들이 다 맞기도 하지만 또 다른 스펙트럼 안에서는 또 다른 관점으로 바라본다면 동굴벽화를 그렸던 이유는 응시의 유령이 출현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다라는 거예요. 그게 락강의 관점이에요. 아무것도 그려져 있지 않은 동굴벽화가 그려져 있지 않은 그 동굴, 거대한 동굴 속에 앉아 있으면 우리는 온갖 종류의 유령들의 공격에 시달려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그 텅 빈 벽면을 바라보고 있으면, 그 모닥불을 피워놓고 그 그림자들이 아른거리는 벽면들의 이미지도 아닌 공백을 바라보고 있으면 우리는 공포에 휩싸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고 싶지 않은 충동의 유령들이 출현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충동의 유령들, 특히 락강이 4개로 규정하는 충동의 유령들 중에서 우리가 흔히 만나게 되는 것, 시각의 영역에서, 왜냐하면 벽화라는 건 시각예술의 영역이니까 시각의 영역에서 만나게 되는 것은 응시의 유령이라는 것이죠. 누군가가 나를 지켜보고 있는 듯한 감각이라는 거예요. 자, 그거로부터 우리를 방어하기 위해서 벽화를 그렸다는 거죠. 벽화를 그리면 그 벽화의 이미지에 시선을 두면서 다른 것들에 대한, 공백에 대한 시선은 거두어 드릴 수가 있으니까. 자, 같은 연장선상 안에서, 관점 안에서 우리는 어째서 유대교와 기독교 그리고 이슬람교, 굉장히 거대한 종교들이죠. 특히 기독교와 이슬람교, 혹은 기독교는 유대교로부터 나온 것이니까 이 두 종교의 거대 서사가 어째서 팔레스타인과 같은 사막에서 출현했는지를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사막,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끝없는 모래 언덕만이 우리 눈앞에 드러나는, 즉 공백이 펼쳐진 그 광야에서 어째서 종교가 등장했는지를 우리는 이해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 장소에서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은 결국 우리의 상상력을 초월하는 어떤 존재감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상상력을 넘어서는 감각이라는 것이죠. 신이 우리를 응시하고 있는 듯한 그러한 감각을 느낄 수 있는 것은 공백에 가까운 풍경일 거라는 것이죠. 물론 정신분석적인 추정일 뿐이지만. 자, 그래서 이 같은 공백에 대한 우리의 어떤 두려움, 불안, 늘을 우리가 인간이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문명을 발전시켜 왔는가에 대해서 존재론 혹은 정신분석은 이런 판단을, 평가를 내린다라는 거예요. 어떤 이유인가 하면, 어떤 방식으로 우리는 그 공백의 공포를 극복하는가 하면 바로 일자의 환상을 만들어낸다라는 것이죠. 그 텅 빈 것 안에 강력한 일자를 집어넣어서 그 일자가 공백을 통제하도록 만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굉장히 존재론적인 방식이기 때문에 상식적으로는 이해하실 수가 없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상상해 보시면 돼요. 저 광야에서, 저 텅 빈 공백을 통해서 우리가 느끼는 그 어마어마한 불안감과 응시의 공포를 유일신이 막아준다는 거. 저건 하나님의 응시다라고 우리가 선언하기 시작하면 그 모든 공포는, 그 모든 불안은 통제되기 시작한다는 거죠. 일자의 환상이 결국은 실제의 공포를, 공백의 공포를
통제해 준다라는 거죠. 인간이 그토록 열정적으로 일자를 만들어내려는 것, 실체를 만들어내려는 것은 바로 그렇게 공백의 불안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자, 조금 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잖아요.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 복원 전 그림을 보셨는지. 자, 이게 복원 전의 이미지예요. 많이 훼손이 됐죠. 그걸 저는 지워진 그림이라고 생각해요. 지워진 그림, 공백에 가까이 다가가는 그림이다. 원래의 이미지가 세월에 의해서 탈색되기 시작해서 공백에 접근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존재로는 이렇게 공백에 접근하는 과정을 통해서, 선명한 이미지로부터 공백에 접근하는 과정을 통해서 결국 공백 자체를 사유하려는 시도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그 공백을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볼 수 없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공백을 마주하고 있으면 온갖 종류의 망상들이 출현하기 때문에, 그 망상에 빠지기 때문에 오히려 공백을 틀어막는 행동들을 하게 되는 것이지, 공백 자체와 마주하기는 굉장히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존재론의 어떤 의미에서는 난국이기도 했다라는 거죠. 공백에 접근하면 접근할수록, 그래서 그 공백과 마주하면 마주할수록 우리는 오히려 궁극적으로는 일자로 그걸 틀어막는 그런 태도로, 그런 행동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종교적인 신념에 의해서 세속을 멀리하고 세상과 자기를 구별시켜서 모든 것을 공백으로 돌리려고 하고, 성상 파괴의 실천을 통해서 모든 우상들을 파괴하려고 하고, 그 우상들을 파괴하는 과정 속에서 신의 공백, 나는 나이다라고 말하는 그 신의 공백에 접근하려고 했을 때 왜 그 마지막 단계에서 우리는 신을 불러내는가? 왜 이것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음성이다, 하나님의 응시이다라는 결론으로 다시 우회하는가에 대한 답변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간이 그 공백을 견디는 것을 버거워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인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실체론, 이런 어떤 신학적인 관점에 의존하지 않고 공백을 사유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바디우는 고민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민 끝에 자, 이런 수식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바디우가 제안하는 거죠. 자, 이 지금 수학적 수식이기 때문에 수학 다 우리 까먹었잖아요. 옛날에 했던 거니까 잘 모르시겠다 해도 앞으로 제가 하나하나 세심하게 살펴서 이 수학의 이런 공식들을 어떻게 읽는지, 이게 왜 필요한지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는데, 그냥 우선 먼저 한번 그 느낌만 보신다라는 생각으로 주목해 보시면 이렇습니다. 자, 지금 지워지는 이미지 안에서 우리는 공백을 사유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 사유하는 방식 자체가 수학적이면 좋겠다라고 바디우는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학이라는 것은 엄밀한 방식으로, 엄밀한 논리적인 방식으로 망상이나 어떤 문학적 상상력에 의존하지 않고 인간의 사유의 가장 정교한 시스템을 통해서 그것을 사유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수학이라고 일단은 우리가 믿고 있으니까, 그리고 왜 그렇게 믿게 되는지는 조금 뒤에 다시 설명해 드릴 테지만, 자, 수학의 공식을 통해서 이렇게 한번 공백을 포착해 보려는 시도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보세요. 이게 어떤 표식인가 하면 일단 여기 왼쪽 끝에서부터 읽어야겠죠. 자, 이건 존재 양화사예요. 이 알파벳 대문자의 이를 거꾸로 쓴 것처럼 보이는 이것은 존재 양화사예요. 존재 양화사. 그리고 자, 그 오른쪽에는 베타가 있어요. 자, 이거 그리스 알파벳을 씁니다. 왜냐하면 바디우가 지금 자신의 텍스트에서 이런 수식들을 이야기할 때 바디우는 이제 알파벳을 쓰고 있으니까, 지금 프랑스의 알파벳을 쓰고 있으니까 구별하기 위해서 그리스 알파벳을 써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조금은 익숙해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바디우의 텍스트를 혹은 번역본을 읽을 때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익숙해지실 테니까. 자, 보십시오. 베타가 있다는 뜻이에요. 존재 양화사라고 했잖아요. 이라는 것은, 이를 거꾸로 이렇게 표현한 것은, 그리고 베타, 그래서 존재한다라는 뜻이에요. 하나가 존재한다, 최소한 하나가 존재한다라는 거죠. 근데 원래 집합론을 쓸 때는, 혹은 논리식 기호를 쓸 때는 이 앞에 전칭 양화사를 써요.
근데 이것만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그렇게 하지 않았는지도 차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베타가 존재한다. 일단 베타라는 걸 우리가 사유해보자라는 거죠. 저게 우리의 사유의 대상이에요. 무언가를 사유할 때 의미를 빼고 구조만 남긴 채로 그 구조로 접근해서 그것에 대한 사유를 한번 실현시켜 보자라는 뜻인 그런 의미에서 자, 이 논리의 수식을 쓰고 있는데 이거는 무슨 수식인가 하면 공리인데 공집합의 공리예요. 공집합의 공리. 공집합이 어떤 방식으로 존재하는지를 논리적인 방식으로 설명하는 거죠. 자, 보세요. 베타는 그러니까 공집합이겠죠. 우리가 지금 공집합, 공백에 대해서 생각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공백은 베타예요. 그런데 이 베타를 설명하는 수식이 이 오른쪽에 있는 것이죠. 보시면 자, 베타가 무엇인가? 이쪽을 먼저 읽어볼게요. 편의를 위해서. 베타가 무엇인가 하면 알파를 원소로 가지고 있는 것을 베타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이전 강의를 들으셨던 분들은 왜 이런 귀속기호, 귀속과 포함 중에 귀속기호를 쓰는지를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면 이래요. 자, 집합론은 귀속으로만 구조가 되어 있어요. 귀속 관계만을 다루자라고 설정을 해놨어요. 귀속 관계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인 현시의 구조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이런 표현들도 여러분 조금 난해하시다면 조금 뒤에 설명이 덧붙여질 테니까 걱정 마시고 일단은 들어주세요. 알파라는 원소를 가지고 있는 게 베타라는 거예요. 자, 이게 베타의 특성이에요. 알파. 자, 베타는 뭐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공백이죠. 우리가 지금 공백을 사유하기 위해서 공백은 베타라고 명명하자. 베타가 공백을 가리킨다라고 일단은 지금 약속해놨잖아요. 그리고 베타를 설명하는 과정을 지금 전개시키고 있는데 베타는 무엇인가 하면 베타의 원소가 알파이다라는 방식으로 베타를 설명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베타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이해하려면 그것의 원소인 알파가 무엇인지를 이해하면 되겠죠. 베타가 알파를 원소로 갖고 있는 것이다 라면 알파가 무엇인지만 이해하면 돼요. 자, 알파는 무엇인가? 이쪽에 써 있어요. 알파는 존재한다. 자, 이게 존재 양화사라고 말씀을 드렸죠. 알파는 존재한다는 거짓이다라는 거예요. 이 물결 표시는 부정의 표현이에요.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이 괄호 안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이 괄호 안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알파가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것에 대한 부정은 무엇인가요? 알파는 없다. 비존재다라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존재하지 않는 것을 원소로 가지고 있는 게 베타라는 거예요. 간단하죠. 그러니까 베타는, 즉 공백은 아무것도 원소를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이 바로 그것의 속성이다라는 거죠. 자, 어떻게 보면 뭔가 좀 싱겁잖아요. 공백을 그래, 공백은 뭐냐? 그 안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우리는 공백이라고 부르죠. 텅 빈 것을 우리는 사유해야 되잖아요. 텅 빈 것을 사유하는데 그 텅 빈 것을 사유할 때 공리적인 방식에 의해서 엄밀하게 한번 사유해보자라고 하면서 이런 식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리고 이런 식이 점점 더 전개되어 나가면서 굉장히 다양한 분야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뭐 무한도 되고 혹은 주체의 개념으로도 이어지고 혹은 사건의 수학소를 만들어내기도 하고 혹은 이 공집합을 통해서 멱집합의 공리까지 나아가기도 하는 여러 가지 논리식을 통해서 확장 가능한 것이긴 하는데 어쨌든 이 단순한 논리식을 일단은 여러분들 숙지해보자라는 거죠. 공백에 대해서 일단은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공백. 그리고 그걸 논리적으로 사유하는 방식을 습득해 보자라는 것이고 그게 바로 이 공식이라는 거예요. 베타라는 것이 분명히 있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거 선언하는 거예요. 선언. 베타라는 거 있다라고 하면 가정해 보자라는 거죠. 그게 뭐냐? 알파라는 원소를 가지고 있는데 그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을 원소로 가지고 있는 것. 이게 베타라는 거예요. 그게 공백이라는 것이죠. 공백의 규정이 그러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존재론은 인식론이다. 그리고 인식론은 우리 세계를 바라보는 방식이다. 이 세계가 어떻게 됐는지, 이 세계가 우리에게 인식될 때 어떤 방식으로 들어오는지, 그 인식의 보편성은 무엇인지, 모두가 다 같이 그렇게 보는 건 왜 그렇게 보는 것인지를 설명한다고 했잖아요. 그 세계가 우리에게 보여지는 방식, 가시화되는 방식을 이제 조금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바디우는 귀속관계로 설명을 하려고 해요. 귀속관계. 포함과 귀속이 있잖아요. 집합론에는 A는 B의 원소다
라는 표현은 A는 B에 귀속된다 라는 뜻이에요. A는 B의 부분집합이다 라는 건 A는 B에 포함된다 라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부분집합은 1차적인 일관성이 없어요. 그것도 왜 그런지 설명을 드리겠지만 지금의 수준에서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모든 귀속관계로 모든 게 다 설명이 된다라는 거죠. 아주 최소 단위로 축소를 하면 우리가 인식하고 사유하고 무언가를 바라보는 그런 세계들을 아주 최소 단위로 토대의 근저에 접근해 보면 귀속관계가 있다라고 바디움은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귀속관계를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데 그러면 그건 뭐예요? 있는 것들의 세상인 것이잖아요. 존재하는 것들의 세상이에요. 근데 그 존재의 토대에 뭐가 있어요? 존재하는 것들의 토대에는 바로 공백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근저에까지 접근하면 결국 거기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공백인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그림들 있는 것들이잖아요. 이미지들 그걸 다 지우고 나면 뭐가 있어요? 그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토대에는 텅 빈 벽이 있었죠. 그 벽을 어떻게 사유하나요? 공백이라고 일단은 말해보자라는 것이고 그 공백을 어떻게 사유하는가 하면 이렇게 논리식으로 써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게 오늘 강의의 출발점이에요. 이 이미지는 자, 흐리긴 하지만 아시겠죠? 모나리자예요. 모나리자. 다빈치가 그린 모나리자. 모나리자라는 이 작품은 뭐 세계적으로도 유명하니까 여러분 많이 말씀을 들어보셨겠지만 제가 썼던 첫 번째 책의 락강미술관의 유령들이라는 책에서도 다루었던 작품인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 볼 만한 가장 특징적인 회화 기법은 스푸마토 기법이라고 하죠. 스푸마토 기법. 이게 어떤 다빈치의 장기와 같은 다빈치가 가장 잘했던 그런 회화 기법이기도 한데 조금 전에 보셨던 그 최후의 만찬에서는 보여지지 않았던 기법이에요. 최후의 만찬은 오히려 조금 더 고전주의적인 방식으로 그려졌죠. 자, 그런데 이 모나리자는 나중에 다른 더 확실한 이미지를 가지고 여러분들 살펴보시면 확인이 가능하시겠지만 흐리게 넘어가는 기법들을 사용해요. 흐리게 넘어가는. 그러니까 이 라인들이 딱딱하게 살아있지 않고 라인들이 아주 흐리게 지워지는 방식으로 넘어가는 기법을 사용하죠. 그리고 뒤에 배경도 마찬가지로 아주 흐릿한 방식으로 아주 원경의 이미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고 동시에 이 인물의 라인들도 상당히 부드럽게 넘어가도록 하는데 이 부드러움의 정도가 상당히 과하다 싶을 정도로 뭉개지는 느낌도 많이 등장을 하죠. 많이 발견이 돼요. 이걸 스푸마토 기법이라고 부르는데 여러 번 칠해서 이 유화 기법 중에 여러 번 칠해서 라인을 아주 마치 소멸되어 가듯이 페이드아웃 되듯이 이렇게 묻어버리는 기법을 말하는데 자, 이런 기법은 이미지를 어떤 의미에서는 공백과 뒤섞는 그런 테크닉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런 테크닉 자체가 다빈치가 생각하는 이미지 혹은 신비주의 혹은 다빈치가 생각하는 존재의 모습과 상당히 많이 닮아 있죠. 다빈치는 자신의 그림을 신비적인 느낌을 주기를 바랬어요. 자신의 그림이 어떤 딱 떨어지는 명료성 속에서 드러나기보다는 신비로운 느낌을 주기를 바랬다는 것인데 그 신비로운 느낌이라는 것을 다른 방식으로 해석을 하면 우리의 인식이 포착하지 못하는 영역들을 남겨두도록 하는 그런 분위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이 작품, 이 모나리자 같은 경우에도 어떤 의미에서는 공백으로 접근시키는 이미지라고 볼 수가 있어요. 굉장히 반고전주의적인 작품인 것이죠. 어떤 의미에서는 낭만주의적인 것이기도 하고 자, 그런 경향의 느낌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경향의 이러한 작품들이 출현할 수 있는 토양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르네상스죠. 당연히 다빈치는 르네상스의 화가이니까. 그리고 르네상스는 어떤 시기였는가 하면 이전의 미술적인 관점과 태도가 붕괴되고 이전의 세계로부터 새로운 어떤 테크닉들이 출현하고 새로운 세계관들이 출현하던 시기였던 것이죠. 자, 그런 변화, 그런 격변의 시기에 예술가로서 대표적인 인물이 다빈치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인데 자, 그럴 때 우리는 이걸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이제부터 우리가 공부하게 될 바디우적인 관점에서 이걸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바로 진리사건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진리사건. 어떤 새로움이 출현하는 것. 그래서 새로움이 출현해서 이전의 고정관념과 이전의
어떤 환착된 공간, 환영적인 방식으로 고착된 공간에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게 만들고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세계를 바라보고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우리 자신을 생각하고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우주를, 사랑을, 예술을, 정치를, 과학을 사유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공간을 계시하는 것을 진리사건이라고 불러요. 자, 그런데 이런 진리사건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공백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런 진리사건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공백의 출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공백이 떠다니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공백이 출현하는 공간을 어떤 의미에서는 아주 강박적으로 짜여있는 이 세계, 우리 사유의 틀로부터 바라보아지는 세계는 굉장히 강박적인 방식으로 촘촘하게 질서 잡혀 있는데 거기에 공백이 출현해서 그러한 강박적인 질서를 교란시키고 멈추도록 만드는 그러한 장소들이 있다라고 바디우는 생각을 하고 그러한 장소를 사건적 장소라고 부르죠. 사건적 장소. 그래서 그걸 프랑스어로는 시트 에베느멍시엘이라고 불러요. 시트는 여러분 영어로 다 아시잖아요. 사이트예요. 장소라는 것이죠. 사건이 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는 장소라는 것이죠. 그 장소가 다빈치에게는 당시 이탈리아의 문화적 토양이었던 것이죠. 이전의 세계관, 어떤 종교적 광신주의, 중세적인 세계관이 멈추고 인간을 중심으로 해서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을 도모하고 고안해 볼 수 있었던 그런 토양이 형성되는 그 장소를 사건적 장소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건적 장소에서 사건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구도로 여러분들이 그 사건의 발생과 그 배후에서 떠돌고 있는 공백의 관계를 이해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고 있는 이 도식이 그거예요. 한쪽에는 공백이 있죠. 공백이 있습니다. 공백의 표식이에요. 우리가 조금 전에 이미 공집합의 공리를 통해서 살펴보았어요. 논리적으로 사고해봤어요. 그냥 공백 그러면 뭐 어떤 문학적인 표현 같잖아요. 그런 게 아니고 무 그러면 뭐 불교적 표현인 것 같잖아요. 그런 식으로 접근하지 말고 물론 그런 식의 접근도 다 의미가 있겠지만 엄밀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가지고 한번 해보자는 거죠. 우리에게 주어진 달란트란 무엇인가 하면 사유의 능력이고 논리적 사유의 능력인 것이죠. 바디우는 그런 태도를 보이는 철학자예요. 논리적인 사유를 우리 자신의 머리에만 의존해서 한번 나아가 보자라는 거죠. 그 공백을 우리는 조금 전에 생각해 봤어요. 아무 원소도 갖고 있지 않는다라는 거죠. 아무 원소도. 그리고 이 가운데 선이 하나 있죠. 그리고 이쪽은 어떤 의미에서는 공백이 아닌 세계예요. 그러니까 원소들이 가득 차 있는 세계겠죠. 원소들. 물론 이 원소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바디우는 경계하고 그걸 다수라고 부르지만 그걸 또 왜 그렇게 부르는지 조금 뒤에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어쨌든 이 상황에서는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쪽엔 공백이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 실제가 있는 거야. 실제. 그곳에는 우리가 접근할 수 없고 접근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건 인간의 세계가 아니고 그렇다고 어떤 신의 세계도 아닌 거예요. 그곳은 우리가 가시적인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는 세계가 아니고 그렇다고 신비화시킬 필요도 없는 세계인 거죠. 그냥 실제가 있어요. 그리고 경계가 있죠. 그리고 이쪽에는 공백이 아닌 것들이 있겠죠. 공백이 아닌 것들을 우리는 집합론에서 뭐라고 부르나요? 원소들이라고 불러요. 원소들. 그리고 그 원소들은 어떻게 전개가 되나요? 원소들은 항상 귀속관계로 전개가 돼요. 이 말이 조금 아직은 낯설고 어색하시다면 이 공백의 맞은편에 있는 이 세계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이고 그곳은 가시적인 세계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것들이 존재하는 세계인 것이고 그러니까 존재들의 세계인 거예요.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것들이 존재하는 세계인 것이고 우리는 그걸 어떻게 알아보게 됐을까라면 우리가 그걸 보는 패턴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 패턴들을 귀속관계라고 바디우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혹은 그것들이 우리에게 가시화되려면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공백 맞은편의 세계에는 이미 존재하는 원소들이 있고 이미 존재하는 구조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 구조가 있기 때문에 바디우는 그걸 일자로 세마기의 구조라고 부르는데 그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곳에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조금 뒤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남자라는 거, 여자라는 거 우리는 어떻게 알아보나요, 여러분? 남자와 여자 어떻게 알아봐요? 남자는 남자에 관련된 굉장히 디테일한
범주들이 있죠. 남자는 이렇다, 남자는 저렇다, 혹은 여자는 이렇다, 여자는 저렇다. 디테일한 범주들이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때로는 어떤 분쟁이 벌어지기도 하죠. 예를 들면 어떤 운동선수가 여자인 줄 알았는데 뭐 성전하는 사람이었다. 알고 봤더니 남자였다. 그러면 올림픽이나 이런 경기를 하는 상황에서는 문제가 될 수도 있잖아요. 판단의 기준이 모호해지는 것이잖아요. 자, 그럴 때 갑론을박이 진행이 되죠. 그 사람은 자기가 성적인 정체성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통해 스스로 결정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여자로 보아줘야 한다라든지 그렇지 않다.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논란이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미 어떤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기준이 남자는 이렇다, 여자는 저렇다라는 기준인 것이죠. 그걸 정치분석의 관점에서 보자면 팔러스가 작동하기 때문에 여자가 욕망하는 방식과 남자가 욕망하는 방식이 다르다라고 생각해서 남자와 여자를 구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 세계, 이 공백의 맞은편에 있는 이 세계에는 원소들이 있고 그 원소들은 범주를 구성하고 있고 우리는 거기서 많은 것들을 알아보면서 살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공백의 세계는 우리가 볼 수 없는 세계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원소들의 세계, 우리가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세계는 이미 고착화되어 있기 때문에 변화하지가 않아요. 마치 다빈치 이전에 미술의 세계가 그랬던 것처럼 한번 결정이 된 세계는 고착화되어 있어요. 변화하지가 않아요. 그 원소들이 계속 지배력을 발휘하고 있고 그 원소들을 지탱하고 있는 구조들이 계속 힘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에 변화하지 않아요. 그게 매번 변한다면 그것 또한 카오스겠죠. 예를 들어서 남자와 여자의 기준을 우리가 이미 바라보고 있는 관점을 통해서 이해하고 있는데 그게 매일매일 바뀐다면 그야말로 카오스겠죠. 그러면 어제는 남자였던 사람이 오늘은 여자가 되고 막 이런 방식으로 혼돈 속에 빠져버리겠죠. 서로가 자신의 성적인 정체성을 스스로 마구 주장할 수 있게 돼버린다면 물론 좋은 일이기도 하지만 혼란을 가져오는 일이기도 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보수적인 거예요. 그리고 보수적인 세계 안에서 우리는 이미 존재하는 구조 안에서 살기를 원해요. 그게 우리의 보수성인 것이죠. 왜냐하면 그게 우리에게 안정감을 주니까. 그 바깥으로 나갔을 때 우리는 그 불안을 견딜 수가 없으니까. 자, 그런데 어느 날 이 원소들을 지탱하고 있는 어떤 평면에 구멍이 생기기 시작하죠. 즉 공백이 출몰하는 빈도와 횟수가 집약적으로 많아지는 거예요. 그걸 바로 대문자 X라고 표현을 하죠. 이게 바로 사건적 장소가 벌어지는 과정인 거예요. 그리고 그곳으로부터 어떤 사건이 발생을 하죠. 어떤 예술작품, 다빈치라는 사건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 X라고 표현된 것이 바로 사건의 수학수예요. 그것이 출현해서 이전에 존재했던 요소들과 구조들의 지배력을 약화시키기 시작해요. 대항하기 시작하죠. 이전에 지배하던 존재들의 질서에 반항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사건의 기능인 거예요. 그리고 그 사건이 이렇게 표현된다라는 거죠. 자, 이건 역시 수학소를 통해서 우리가 논리정연하게 엄격한 규칙을 통해서 이해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이것에 대한 건 사실은 지금 성찰 17에 가서야 여러분들에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지만 미리 앞으로 전개될 내용들에 대한 방향성을, 그 디렉션을 여러분들에게 인지해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해 드리면 이래요. 자, 이 X, 즉 X 장소의 사건이란 뜻이에요. 이 E는 에베느멍, 이벤트라는 것의 약자죠. X는 그냥 미지의 것이란 뜻이에요. X. 이 X가 사건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어떤 것으로 되어 있는가? 자, 조금 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제부터 바디우는 항상 집합론적인 규정만을 통해서 무언가를 묘사하거나 기술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사건이 무엇인가를 기술할 때는 집합론의 원리를 통해서만 해요. 그래서 굉장히 단순하죠. 그래서 이 원리만 우리가 이해하게 되면 사실은 하이데거가 하는 방식이나 다른 철학자들, 들레즈가 하는 방식과 같이 복잡 다단한 방식으로 접근하지 않고 아주 명료한 토대만을, 아주 골조만을 바라보는 방식으로 존재와 사건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게 되는데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X가 무엇이냐를 설명하는 과정이에요. 자, X가 무엇이냐? 이렇게 해서 X는 이렇다라고 짝대기를 긋고 이쪽이 X에 대한 표현이에요. 자, X는 뭐냐? 장소의 원소다라는 거예요.
자, 대문자 X를 사건적 장소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사건적 장소가 무엇인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잖아요. 이렇게 구조가 완고한 이 영토 안에서 공백이 출몰할 수 있는 토양이 되는 어떤 곳을 대문자 X라고 보자라는 거죠. 그곳에서 자, 그곳을 하나의 어떤 집합이라고 우리가 집합이라고 이렇게 규정해 볼 수 있다면 그 X는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한다면 그 X가 어떤 원소를 갖고 있느냐라고 우리는 대답할 수밖에 없다라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 원소가 무엇이냐라고 우리가 설명하면 그것의 정체성이 규정된다라는 거죠. 그것의 원소는 무엇이냐 하면 X라는 거예요. X, 작은 X. 자, 이게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게 성차 17부터 등장하는 사건의 수학소의 존재론이에요. 자, 사건의 장소가 있고 그 사건의 장소는 자신의 원소를 X라고 규정해요. 이것을 원소로 가지고 있어요. 이게 무엇인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이 X는 아주 당연하게도 이 기존에 존재하던 세계의 원소는 아닌 게 분명해요. 기존에 존재하던 세계의 원소라면 이것은 사건적 장소의 원소일 수는 없는 것이죠. 기존의 세계에서는 없던 거예요. 그래야만 되죠. 그래야만 이것이 사건적 장소의 원소가 돼요. 달리 말씀을 드리자면 다빈치의 그림은 기존에 존재하던 그림들과는 달라야 한다는 거죠. 기존에 존재하는 그림들을 기존에 존재하는 원소들이라고 본다면 그 원소들은 아니어야만 다빈치는 사건적인 그림을 예술작품을 창조해낸 사람이 되는 것이잖아요. 자, 그래서 기존에 존재하는 원소는 아니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자, 명명하는 방식으로 등장하는 것이 바로 EX라는 것이죠. 그래서 두 개의 원소를 가지고 있어요. 이 사건은 EX는 즉 X와 EX 대문자 X 사건적 장소와 자기 자신. 자, 그런데 이전 강의 들으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하나의 집합이 규정이 있어요. 자신은 원소로 갖지 말아야 해요. 만약에 자신을 원소로 갖게 되면 러셀의 영리 안으로 빨려 들어가게 되죠. 그걸 지금 다시 설명해 드리기는 좀 그런데 러셀의 영리를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검색해 보시면 굉장히 쉬운 방식으로 설명된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 좋겠어요. 자, 러셀의 영리의 토대에서 왜 어떤 하나의 집합이 자기 자신은 원소로 갖지 않는지는 사실 여러 가지 방식으로 설명이 될 수 있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는 그 규정이 체르멜로 프랭켈 공리에 규정되어 있고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집합론 자체가 붕괴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단지 그냥 어떤 기능적인 차원의 이야기이기보다는 바디우의 설명을 따라가다 보면 왜 우리는 자기 자신을 원소로 가지면 안 되는지, 왜 하나의 집합이 스스로를 원소로 가지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철학적이고 심오한 방식으로 이해하실 수 있게 돼요. 그러한 설명마저도 앞으로 전개될 강의에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될 테니까 자, 이 정도로만 여러분들은 집중해 주시면 좋겠어요. 즉 사건이 발생하는 것은 사건적 장소이다라는 것. 그리고 사건적 장소는 공백의 출몰이 집약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다라는 것. 그리고 그 공백의 출몰이 집약적으로 발생하는 그 장소는 이미 존재하는 고정관념, 이미 존재하는 구조의 세력이 약화된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서 어떤 특정한 절차를 따라서 사건이 발생하게 된다. EX가 발생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 특정한 절차는 이후에 성차 17 이후에 설명될 강의에서 여러분들에게 전달이 될 내용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다음 부분에 대한 설명으로 넘어가면 이래요.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이 내용, 공백에 대해서 우리가 방어하는 이유를 단지 그냥 그게 불안해서 라고만 생각할 수 있는가? 자, 이런 논평은 사실은 바디우의 존재와 사건에는 없어요. 바디우는 엄밀하게 수학적인 방식으로만 논증할 뿐이지 거기에 대한 뭐 욕망과 어떤 정동의 문제, 우리가 왜 그렇게 하는지, 인간 문명을 왜 방어하는지 이런 정신분석적인 접근은 없어요. 거기에 대한 논평을 제가 덧붙여드리면 여러분들이 바디우의 그 아주 핍진한 수학적 방식의 설명들을 조금 더 포괄적이고 풍부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렇게 정신분석적인 논평을 덧붙여 드릴 텐데 자, 이렇습니다.
강박증적인 태도가 결국은 공백을 거부하는 태도라고 볼 수가 있어요. 강박증적인 태도. 이전 설명에서도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강박증적인 태도는 공백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흔히 강박증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강박증적인 사람은 이 세상인 완결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이 세상은 완결되어 있다. 어머니의 이미지는 저렇게 완결되어 있다. 이상적인 어머니, 이상적인 아버지, 이상적인 존재. 모든 게 완결되어 있고 지금 좋다라고 생각해요. 강박증적인 사람은 그것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온갖 시도들을 도입하죠. 어떤 스케줄을 아주 타이트하게 잡고 스케줄을 정교하게 엄밀하게 지켜나가고 그 안에서 자기 자신을 보호하려고 하고 거기에 어떤 이물질들이 들어오면 아주 경기를 일으키면서 밀어내려고 하는 이런 강박증적인 태도가 정신분석에서는 어떤 증상과 같이 다루어지는데 그 강박증적인 태도는 결국 어떤 의미에서는 자신의 삶의 패턴을 변화시키지 않으려는 욕망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신의 삶의 패턴을 변화시키지 않으려는 욕망이라는 것은 기존에 존재하는 구도, 기존에 존재하는 요소들의 질서들을 유지하려는 태도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 강박증적인 태도의 욕망에서 본다면 공백이 출현하거나 균열이 출현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거부감을 보이게 되죠. 그래서 모든 것이 선명한 것을 요청하기도 해요. 그래서 그 강박증적인 미술을 대표적으로 우리가 예를 들어보자면 19세기 신고전주의 미술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고전주의 미술이 등장했을 때 르네상스 시대에 엄격하게 원근법의 구도를 지키고 수학적인 방식으로 재단을 해서 이 세계를 그려나가는 그런 세계, 그게 르네상스 미술의 전형적인 특징이었다고 한다면 다빈치 역시 그런 회화의 화법을 아주 숙지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작품들을 그려나갔지만 결국은 거기서 뭉개지는 부분들, 스푸마토 기법을 통해서 그러한 엄격한 고전주의적인 사고방식이 어떤 의미에서는 훼손되는 것을 차용함으로써 다빈치 스스로의 아주 독자적인 미술을 만들어냈다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그런데 신고전주의 미술은 무엇인가 하면 그런 다빈치와 같은 어떤 공백을 오히려 도입하기도 하는 그런 유연성을 보이기보다는 상당히 엄격한 방식으로 엄격한 라인을 지켜내면서 모든 것이 선명하게 그려지기를 원했던 화가들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게 19세기 프랑스의 대표적인 신고전주의자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신고전주의 미술 여러분들이 살펴보신다면 그런 느낌이 굉장히 강하게 다가오실 거예요. 모든 게 선명해야 되고 모든 게 딱 떨어져야 되고 모든 의미가 정확하게 전달되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 신고전주의자들은. 자, 그러면 공백을 밀어내려는 이런 태도는 신고전주의적인 태도인가? 그 반대편엔 낭만주의 미술이 있죠. 낭만주의 미술을 살펴보시면 여러분들 프랑스 낭만주의도 그렇지만 그것보다는 영국 낭만주의라든지 독일 낭만주의 미술을 살펴보시면 신고전주의 미술의 극점에 있어요. 아주 대립하는 위치에 있다는 걸 알게 되시겠어요. 거기서는 어떤 이미지들이 등장하는가 하면 뭉개지는 이미지, 어떤 라인들이 훼손되는 이미지, 오히려 공백에 가까워서 많은 것들이 지워져서 우리에게 거기서 더 많은 풍부한 망상들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구도로 되어 있는 이미지들이라고 한다면 신고전주의와는 완전히 반대되는 그런 관점의 이미지인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낭만주의 미술은 어떤 의미에서는 히스테리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표현을 해요. 정신분석에서는 히스테리적인 것은 어떤 특징인가 하면 균열을 소환하는 그러한 우리의 욕망의 태도인 것이죠. 일자의 지배가 붕괴되는 걸 보려고 하는 그러한 태도인 것이죠. 히스테리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는 그런 욕망의 구조에서 등장하는 내담자들은 사실상 아버지를 불러내지만 아주 쉽사리 분석가를 아버지와 같은 위치에 놓음으로써 대타자의 그 일자의 지배를 형성하려고 하지만 결국은 사실은 그 아버지의 몰락을 보려고 하는 궁극적인 욕망의 실현을 겨냥하고 있어요. 자, 그런 의미에서는 히스테리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는 욕망의 태도는 결국 공백을 소환하는, 자, 그러기 위해서 모든 장치를 구성해내는 욕망이라고 볼 수가 있다면 히스테리는 공백과 친화적인 구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 의미에서 공백에 대한 사유를 지금 확장시켜 나가고 있는데 공백의 그 맞은편에는 일자가 있었던 거예요. 일자를 통해서 공백을 우리는 틀어 막으려고 했는데 그 일자와 공백이 그렇게 대입되는 관계만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이해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걸 저는 잉여향유로서의 일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쾌락을 가져다주는 일자. 일자는 원래 우리에게 사실은 주입상스를 가져다 주면 안 돼요. 일자는 우리에게 욕망을 배분하고 그 욕망의 탐닉 속에서 떨어지는 한 줌의 쾌락, 아주 적은 쾌락만을 탐닉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 자, 이 건조한 세계를 만들어내는 것이 사실상 일자의 기능이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일자는 결국 어마어마한 주입상스를, 파괴적인 주입상스를 불러내는, 자, 그런 존재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그 일자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어요. 그 일자가 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일자가 공백의 맞은편에 있는 이 현상계를 지배하고 있어. 그 일자들이 기능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바디우는 이렇게 생각하죠. 그게 초월적으로 있는 게 아니고 사실은 종교에선 그걸 초월적으로 있다고 믿잖아요. 근데 바디우가 종교를 반대하는 게 아니고 철학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철학은 인간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가지고 생각하는 것인데 인간에게 주어진 달란트는 그 초월적인 세계를 사유할 수 없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말하는 것 자체가 월권이라는 거예요. 비트겐슈타인이 말했던 바로 그 바대로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하자라는 것이죠. 그 선 너머에 대해서 실체에 대해서 그건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우리의 사유가 접근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 것이죠. 그걸 통찰했다라고 말하는 순간 철학자가 그건 철학이 아니고 이제 종교가 되는 것이죠. 그건 메시아의 어떤 통찰인 거예요. 근데 철학자는 거기까지 못 간다라는 거죠. 비트겐슈타인의 논리 선언을 그대로 따르자는 거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데까지만 말하자. 그럼 우리가 어디까지 말할 수 있는가? 물론 우리가 눈앞에 보는 그 가시적인 세계가 존재하는 건 사실이고 자, 일자가 있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있는 게 아니고 기능한다라고 부르자라는 것이죠. 일자의 기능이 있다라는 거죠. 일자의 기능이 그것들을 셈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 셈하는 세계를 우리는 여러 가지 의미들의 불확실성들을 다 떼어내고 아주 엄밀한 방식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 일자가 다수들을 통제하는지 그걸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래서 바디우는 이제부터 여러분들과 설명드릴 공리들, 수학의 공리, 악시옴을 소환해서 거기서부터 엄밀하게 사유해 보자라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는 그런 의미에서 바디우는 비트겐슈타인주의자예요. 말할 수 있는 세계의 가장 엄밀한 것만을 토대로 해서 우리의 사유를 확장시켜 보자라는 거죠. 영토, 사유의 영토를 만들어 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공리적인 사유가 중요하다는 거죠. 공리적인 사유. 이게 왜 중요한지 이걸 이해하는 게 굉장히 의미심장한데, 자, 공리가 뭐냐면 공리는 언어를 통해서 우리가 반박 불가능한 명제들을 선택해요. 그리고 그 명제들을 근거로 해서 그 다음 명제를 설명해요. 그리고 그 다음 명제들을 또 설명하는 것이죠. 이렇게 명제들에 근거해서만 우리는 우리 앞에 존재하는 존재들의 세계를 사유하자라고 바디우가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인간의 언어 중에 가장 의미의 영향을 적게 받는 언어는 무엇인가 하면 수학이라는 거죠. 수학의 그 유구한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수학이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논리를 엄밀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왔는지를 살펴보고 그 수학이 우리에게 선물한 사유의 원칙들을 이용하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저와 함께 하나하나 살펴가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이 공리를 제가 그래서 이미지로 이렇게 그려봤어요. 지금까지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공리적 사유가 무엇인지. 자, 보세요. 기둥이 하나 떨어져요. 저건 어떤 기둥이냐 하면 엄밀하게 논리적으로 반박할 수 없는 어떤 걸 우리가 세공해낸 명제로서의 기둥이에요. 그 기둥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설정해 놓는 거죠. 그리고 그 기둥의 그늘 안에서만 우리는 사유한다는 거예요. 이 안에서 사유하는 것은 우리는 말할 수 있는 영역 안에서의 사유라고 불러요. 이 바깥으로 나아가는 것은 나아갈 수 있어요. 우리는 항상 나가기는 해요. 예술에서도 이 바깥으로 나가고 정치에서도 나가고 사랑할 때도 이 바깥으로 나가요. 종교에서는 언제나 나가요. 사유의 세계에서도 사실상 매일매일 나가요. 하지만 철학에서는 나가지 말자라는 거예요. 저 안에서 사유해보자라는 거죠. 저 안의 엄밀성을 지키면서 사유하자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걸 바디우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인용문을 읽어드리고 또 그 다음 설명으로 넘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L'effectuation de l'ontologie, c'est-à-dire mathématique du multiple ou théorie des ensembles, ne se laisse présenter conformément à la réquisition du concept que comme une axiomatique.
번역을 하면 이렇죠. 존재론의 실행, 즉 다수에 대한 수학적 실행 또는 집합론은 개념의 공출에 맞추어서 공리적으로만 현시되도록 드러난다 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존재론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바디유에게는 이제 바디유는 선언한 거예요. 존재론이란 가장 엄밀한 언어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의미가 침륜에 들어와서 모호함이 발생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가장 골조만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살은 다 떼어내고 뼈대만 남겨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뼈대만 남긴 언어를 바디유는 수학이라고 보는 거예요. 수학. 그리고 그 수학을 존재론의 유일한 언어로 일단은 설정하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존재론의 실행에 있어서 어떤 개념들을 공출해낼 때, 개념들을 차출해낼 때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공리적으로만 한다라는 거예요. 공리적. 수학의 공리가 있으니까. 체르멜로 프랭켈 공리를 말해요. 체르멜로 프랭켈 공리가 있으니까 그걸 통해서만 하자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우리는 의미가 주는 상상계적인 혼돈으로부터 우리 자신의 사유를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걸 제가 이렇게 표현해 봤어요. 이것은 사실은 락강의 L자 도식을 변형한 것인데, 제가 L자 도식을 많이 사용해요. 락강의 L자 도식을 통해서 뭐 자아만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자아와 정신분석의 실천의 방향만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임상 실천의 구조도 설명을 하고, 또는 이렇게 존재론의 의미를 설명하기도 하는데, 자, 우리가 이해하기가 쉬운 도식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자주 사용을 하는데, 보세요. A와 A점이 있잖아요. 여기 이 두 개. 이거는 프랑스어에서 오트르라고 하는 단어의 앞자예요. 작은 소문자로 쓴 오트르의 앞자 알파벳이죠. A예요. A. 우리 영어 알파벳으로 발음을 하면 A. A가 두 개 있어요. 소문자 A가. 자, 이건 오트르라는 것의 이니셜이니까 타자라는 것이죠. 타자. 오트르는 타자. 아더란 뜻이에요. 자, 타자가 우리를 지배한다라는 게 정신분석 기본적인 논점이에요. 타자가. 타자의 이미지가 나를 지배하죠. 우리는 사실은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나 자신인 사람은 없잖아요. 처음에 태어나면 부모를 타자로서 간주하고 부모를 흉내내요. 그리고 우리는 어느 날 갑자기 거울 속에 있는 나를 보고 그 거울 속에서 저게 나구나 라는 나를 발견하는데, 나를 발견하는 이 경로가 굉장히 타자적이라는 것이죠. 거울의 이미지는 내가 아니잖아요. 어떤 의미에서는. 거울의 이미지는 그냥 이미지인 거예요. 타자예요. 그건 역시 타자인 것이죠. 그런데 그냥 무구한 이미지는 아니죠. 저 거울의 이미지를 같이 바라보고 있는 엄마나 아빠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저게 너야 라고 말하죠. 그리고 저것에 거울을 논평하기도 하죠. 우리 예쁜 아기 라고 논평하기도 해요. 혹은 우리 아기 예쁜 옷을 입었네. 그런데 예쁘다라는 것에는 남자아이와 여자아이의 뉘앙스가 다르죠. 우리 아들은 씩씩하게 예쁘네. 우리 딸은 공주님처럼 예쁘네. 자, 정체성이 스며들어가기 시작하는 그 거울 이미지를 아이는 받아들여요. 자, 이 과정이 바로 이 A와 A가 연결되는 과정이에요. 타자가 타자에게 연결되는 과정인 거죠. 나 자신도 타자로 구성이 되는데, 이 타자는 어떻게 구성이 된 거냐면 바로 거울 타자로부터 구성이 돼요. 이 거울 타자는 어떻게 구성이 되는가 하면 바로 이것을 지배하고 있는 상징계적인 구도 안에서 구성이 돼요. 즉 일자의 구도 안에서 구성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미지가 결국 어떻게 형성이 되는가를 설명하는 도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L자 도식은 사실상 그렇게 시작이 돼요. 자, 그런데 그 세계를 우리는 어떤 세계라고 볼 수 있는가 하면 바로 이 세계가 가시화되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세계가 가시화돼요. 그 거울을 통해서 우리는 배웠잖아요. 저기 있는 내가 남자다. 저기 있는 내가 여자다. 저기 있는 내가 잘생겼다. 저기 있는 내가 못생겼다. 저기 있는 내가 키가 작다. 저기 있는 내가 키가 크다. 저기 있는 내가 예쁜 옷을 입었다. 아니다. 여러 가지 방식으로 우리는 거울을 통해서 학습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즉 우리는 세계를 바라보는 방식을 거울을 통해서 배워요. 즉 세계가 존재하는 방식을 거울을 통해서 배우죠. 그리고 그곳에서 작동하고 있는 권력이 있어요. 그 권력이 바로 르장드르가 말하는 거울의 신인 거예요. 거울의 신. 르장드르의 텍스트에서 가장 우리나라에 많이 알려진 게 바로 그 거울의 신, 르디오미화라는 텍스트인데, 거기서 르장드르의 논점은 어떻게 저 거울이 주체를 생산해내는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죠. 그리고 거기서 어떻게 주의상승 흘러나오는지에 대해서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 거울의 신이 바로 락강이 말하는 그 거울 단계의 거울의 신이기도 해요. 그리고 그 거울의 세계가 바로 우리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세계라고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그게 바로 조금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원소들이 구성이 되는 존재들의 세계인 거예요. 일자가 이 원소, 이 다수들을 셈하는 과정에서 결국 세계가 가시화되고, 그렇게 가시화되면서 나 자신도 가시화되는 거죠. 내가 드러나는 것이죠. 내가 알레테이아가 되는 거예요. 나의 존재가 드러나는 것인데, 나의 존재는 어떠한 방식으로 드러나는 것인가 하면 바로 이렇게 보시는 대로 타자의 의미화의 권력이 작동하는 방식으로 드러난다라는 것이죠. 자, 이게 우리를 지배하고 장악하고 있는 세계예요. 이게 바로 현상의 세계이고, 이게 바로 이 세계가 존재하는 방식인데, 존재로는 여기에 집중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걸 넘어서야 한다는 거. 이것에 매몰되는 것은 윤리적인 생각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것을 따라서 생각하는 것은 이미 존재하는 일자의 질서에 의해서 우리의 존재와 다수가, 이 세계가 셈해지고 가시화되는 것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은 윤리적이지 못하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건 타자들의 세계이니까, 타자의 권력이 만들어 놓은 세계이니까. 타자의 권력이 왜 권력인가 하면 바로 저렇게 이 세계가 가시화되는 방식에서 이익을 취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어떤 자들이 이익을 취하는가 하면 바로 더 많은 힘을 가진 자들, 더 많은 도구를 가진 자들이 바로 이 세계가 가시화되는 방식에 개입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관리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데올로기를 생산하게 된다는 거죠. 보세요, 여러분. 이 세계가 왜 이토록 남성 중심적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살펴보세요. 그건 남자가 하나님이 은총을 주셔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자가 남자의 갈비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여자는 열등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런 담론들이 생겨나는 이유에는 결국 남성들의 권력이 저 세계를 가시화하는 저 구조 안에 개입해서 교정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개입해서 그것을 유용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권력이 항상 달라붙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았다면 이 세계에서 남성의 지위가 그렇게 우월한 위치에 가 있을 이유가 없어요. 그런 세계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그래서 윤리적이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그 세계를 받아들이는 것은 이 세계가 행사하고 있는 권력에 복종하는 행위라는 것이죠. 사유의 윤리는 그래서 그것을 일단 거부하고 그것을 횡단해서 보다 근본적인 장소로까지 도달하려는 노력, 그것과 마주하려는 노력 속에서 실현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게 이런 구도인 거예요. 우리에게는 어쨌든 A라는 것이 있어요. 이 A는 언어인 거예요. 언어. 이건 역시 오트라고 하는 타자의 표현이기는 하지만 이건 언어의 타자이죠. 그리고 이건 상징계이기도 해요. 그리고 이곳에 우리가 본격적으로 착수해서 이 언어가 가지고 있는 오염된 것들을, 환영적인 것들을 다 털어내고 그 본질적인 것을 운용할 수 있다면 우리는 존재에 접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존재의 본질, 존재의 정체에 접근한다는 거예요. 왜 존재가 저렇게 출현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 존재의 연안가에 공백이 있는 거예요. 공백의 연안가에서 존재가 태어나니까. 아무것도 없었던 장소에서 있음이 출현하니까 그 출현하는 장소의 과정을 목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게 존재론의 이유라는 거예요. 존재론을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이고 그 존재론을 통해서 사유하는 이유인 것이죠.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겠다고 했던 부분이 자,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렇다면 자, 왜 귀속 관계를 사용하는가? 왜 집합론을 사용하는가? 왜 집합론이 그렇게 우월한 사유의 도구인가? 지금 바디오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집합론은 우리가 생각하는 도구 중에 가장 우월하다라는 거예요. 우월하다라는 건 가장 오류를 덜 포함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디오는 자, 그 설명들을 이렇게 이어나가죠. 지금까지는 제가 일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 일자가 지배하고 있는 것들, 일자가 셈하고 있는 것들, 그러니까 존재로서의 존재 그 자체들,
바디우는 일자의 반대말인 다수로 부르자라고 제안을 해요. 프랑스어로는 multiple이죠. 멀티플인 거죠. multiple. 자, 이 다수라는 말이 무엇인가 하면 2부 강의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플라톤 다루면서 거기서 이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일자가 없다면 아무것도 없다. 파르메니데스의 그런 언명을 플라톤이 주장하고 있었어요. 근데 바디오는 거기서 그렇게 얘기했죠. 바디오는 항상 이렇게 고대 철학들을 다룰 때 우리가 조금 뒤에 이제 살펴볼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다룰 때에도 그렇고 당시의 사람들이 그 시대의 조건 안에서는 그렇게밖에 말할 수 없었지만 그 말이 숨기고 있는 다른 본질이 더 중요한 본질이 있다라는 것을 항상 설정하고 고대의 철학을 탐사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플라톤 철학 얘기하면 이건 일자의 철학이고 그건 철학이 아니라 신학이고 초월자를 항상 가정하는 방식으로 생각하는 것이니까 고리타분해. 저 플라톤이 저 서구의 역사를 다 망쳤어. 뭐 서구뿐만 아니죠. 어쨌든 그 일자의 철학, 그 초월자의 철학이 결국은 철학이 아니라 신학이 되도록 만들었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현재의 기준으로 보면 그렇다라는 건데, 자 그건 상당히 나이브한 태도라는 것이죠. 상당히 나이브한 태도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세종대왕이 있어요. 세종대왕 우리나라 사람 다 좋아하시잖아요. 그런데 세종대왕이 있는데 뭐 후궁이 뭐 30명이었대. 그러니까 페미니스트의 입장에서 세종대왕 아웃.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그 시대를 이해할 수도 없고 그 본질에 대해 접근할 수조차 없는 것이죠. 현재의 한계를 가지고 과거를 바라보게 되면 과거의 한계를 볼 수 없게 되는 것이고 사유가 작동하는 영역을 파악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순신 얘기도 우리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이순신 다 좋아요. 우리 구국의 영웅이에요. 우리나라 조선을 구했어요. 근데 왕정주의자잖아요. 왕정주의자라는 건 왕을 섬기는 자예요. 우리 지금 받아들일 수 없죠. 우리가 지금 누군가가 박근혜 대통령 과거 전 대통령을 막 왕이라고 생각하고 막 그렇게 뭐 통곡을 하고 했던 그런 이미지를 본 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민주주의에 의해서 대표자를 뽑았는데 그 대표자를 대표자라고 생각하지 않고 한시적인 대표자라고 생각하지 않고 무슨 조선시대 왕처럼 사유하는 이런 고리타분한 행태에 대해서 비판적이잖아요. 그러면 이순신도 똑같이 비판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순신도 그럴 바엔 나라 구하지 말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민중에 대해서 저렇게 생각하고 왕을 우선시하고 이런 방식의 사고방식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냐. 근데 그렇게 접근하면 우리는 그 역사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한계 안에서 그들의 한계를 외면하면 그들의 사유방식을 우리가 파악할 수 없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 의미에서 바디우는 항상 고대 철학자들을 해석할 때 그 시대의 한계를 이해하려고 노력해요. 그 시대의 한계는 신학적 사유의 한계인 거예요. 초월자를 항상 가정하는 사고방식을 살아갔던 사람들이에요. 철학자라고 해서 그걸 뛰어넘는 어떤 초월적 존재는 될 수 없었던 것이죠. 그 사유의 토양 안에서 플라톤이 보여주었던 뛰어난 점, 사유의 어떤 날카로움들을 다시 발췌해서 그 날카로움을 현재의 한계를 뚫고 나가는데 사용하고자 하죠. 자, 그래서 플라톤이 파르메니데스에서 일자가 없다면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했던 것을 바디우는 이렇게 재해석해내죠. 일자가 없다면 아무 것이 있다. Nothing is. 그냥 라고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일자가 없다면 무엇이 있는가? 자, 존재의 세계에서, 존재론의 세계에서 지금 뭐가 있는가를 탐사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일자만이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다가 파르메니데스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 있었는데 플라톤을 통해서. 그런데 바디오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일자는 없다. 일자가 없다면 걔는 뭐라고 했는가? 일자가 없다면 아무것도 없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사실 프랑스어에서 아무것도 없다라는 표현이라기보다는 아무 것이 있다, 무가 있다라고 표현될 수 있는 해석의 여지가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일자가 없으면 존재하는 것은 무일 것이다. 공백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존재의 궁극적인 이름은 공백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 방식으로 일자와 다수 혹은 일자와 공백의 세계를 사유하려고 하는데, 그때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유념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방식으로 플라톤은 고대 철학을 해석해 내려고 한다는 것이고, 그건 절대로 아전인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고대 철학이 가지고 있는 유용함을 되살려낼 수 있는 시도라는 것이죠. 자, 그런 방식으로 사유하는데 그때 등장했던 그 일자,
이 반대편에 무엇이 있는가 하면 다수라는 게 있다는 것이죠. 다수의 개념은 그렇게 일자에 대응하는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일자를 설명할 때 다수, 제가 오늘 다루고 내일 다루고 이런 모습들을 다수라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자, 그걸 다수들의 세계라고 보는 거예요. 일자들이 세하게 만드는 그 현상의 다수들. 그래서 일자 안으로 들어오면 가시화되는 것들, 이걸 다수라고 부른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그런 구도 안에서는 일자는 기능자이고 세마는 기능자이지 실체가 아니에요.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일자는 없어요. 자, 이걸 선언하고 시작했어요. 바디오는. 일자에 철학하지 않겠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집합론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일자를 항상 실체를 가정하니까 철학이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다. 그러니까 일자를 가정하지 않고 우리는 무언가를 해보자 라는 거죠. 초월자를 생각하지 않고 무언가를 해보자. 그럼 뭘 가지고 생각하느냐? 다수를 가지고 생각하자라는 거예요. 다수는 왜 우리에게 가시화되느냐? 일자로 셈해질 때 가시화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일자로 그렇게 셈해진 다수를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하면 이렇게 여러분 집합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집합. 그러니까 다수가 우리에게 보여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귀속관계라는 거예요. 귀속의 기호라는 것이죠. 수학에서 이렇게 말하는 이 귀속의 기호 보이시잖아요. C는 B의 원소다라는, 그렇게 읽죠. C는 B에 귀속된다, 이렇게 읽어요. 이렇게 삼지창이 향하는 쪽이 이름인 쪽이에요. 이름인 쪽. 셈하는 쪽이죠. 일자 기능을 하는 쪽에 B가 일자 기능을 해서 C를 모은 거예요. 그래서 C라는 집합이 형성이 되어서 B라는 이름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쓰는 거죠. B가 C의 이름이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C는 자, 철수, 경수, 뭐 한수, 자, 이런 것들이라고 칩시다. 그리고 B를 우리가 남자라고 치면 이쪽에 존재하는 이 다수들이 남자라는 집합에 의해서 묶인 거예요. 묶인 거죠. 일자에 의해서 그렇게 셈해진 거예요. 우리는 흔히 그 사람이 남자인 건 남자라는 실체가 있기 때문이야. 영원히 남자라는 실체는 변하지 않을 거야. 그건 영원하고 궁극적인 일자로서 실체로서 존재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고전적인 사유가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집합론적으로 사유하자는 것이죠. 우리가 무언가 다수가 우리 앞에 드러날 때, 다시 말해서 자, 남자, 그러니까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여러 명이 웅성웅성 모여 있을 때 우리가 남자분들 손 들어보세요 하면 갑작스럽게 남자의 다수가 등장하죠. 가시화되는 거예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남자라는 명명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이 남자라는 명명이 셈하는 기능이라는 것이지 실체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귀속관계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귀속관계는 결국 자, 이렇게 다시 셈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저 B라는 게, 이 B라는 것이 궁극적인 이름이 아니고 그건 역시 다른 것의 원소가 된다라는 것이고, 그게 양방향으로 끝도 없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극적인 일자가 있는 게 아니라 일자는 다른 것의 다수가 돼요. 그리고 그 다수는 다시 다른 것의 일자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또다시 그것은 다른 것의 다수가 돼요. 계속해서 다른 방식으로 셈해지는 귀속관계만 있어요. 이 귀속관계만 있어요. 이것만이 있고 다른 것들은 그냥 다수로서 펼쳐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능자만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언가를 볼 수 있는 것은 초월자나 실체로서의 일자가 있어서 보는 것이 아니고, 그런 셈하는 기능이 끝도 없이 펼쳐지기 때문에 다수들이 그 안에 계속 들어와서 집합을 구성하고 다시 사라지고, 집합을 구성하고 다시 해체되고, 이런 과정 통해서 우리는 그걸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지, 그 존재를 파악하게 되는 것이지 일자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게 바디우가 귀속관계만 유일하게 보편적인 사유의 기능자다라고 말하는 이유이기도 해요. 귀속관계가 그래서 유일하게 인정할 수 있는 원칙인 거예요. 이것만 가지고 우리는 생각해 보자라는 거죠. 자, 정리해 드릴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존재론 다루고 있잖아요. 존재론은 뭐예요? 있는 것들. 자, 있음에 대한 우리의 탐사예요. 저건 왜 저기에 있을까? 저건 다른 게 아니고 왜 저것일까? 왜 남자들은 저기 있을까? 여자들은 여자란 존재는 뭘까? 우리 질문하잖아요. 뭐 연애하다가
여성분들이 남자에 대해서 이해 못하겠으면 야, 남자는 도대체 뭘까? 남자란 존재는 뭐야? 질문하죠. 남자들도 마찬가지야. 여자는 뭐야 이거? 여자를 이해할 수가 없네. 우리 그렇게 얘기해요. 혹은 야, 저 미국 사람들은 왜 저래? 미국 사람들의 존재는 왜 그럴까? 저들의 존재는 왜 저래? 혹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왜 그럴까? 팔레스타인. 자, 우리는 언제나 그 존재에 대해서 생각해요. 자, 그럴 때 그걸 우리가 존재론이라고 부를 수 있다면 그럴 때에는 이 귀속관계만을 인정해서 파악해보자는 거죠. 남자는 왜 그럴까? 남자라는 이름에 저들이 귀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남자라는 이름은 또한 무엇에 귀속되어 있을까? 남자라는 이름이 귀속된 그것은 또 다른 무언가에 귀속되어 있을까? 어떤 우리 앞에 무언가가 자신을 드러내는 것은 알레테이아 하는 것은 하나의 집합이 우리 앞에 등장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생각하는 만큼 보인다. 생각하는 만큼 보인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원래는 운동화를 좋아하지 않고 구두만 좋아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운동화가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운동화를 뭐 검색도 해보고 운동화를 사고 싶어요. 운동화를 신고 싶어요. 그러면 밖에 나가면 운동화는 전에는 보이지도 않았어요. 이 사람 눈에는. 그런데 운동화를 욕망하게 되면서부터 운동화만 보이기 시작하죠. 즉 운동화라는 집합이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운동화라는 개념, 운동화라는 일자가 이 사람의 머릿속에서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모든 것이 이렇게 집합의 형태로 우리에게 등장해요. 그럴 때에만 우리는 그걸 선명하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집합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잘 안 보여요. 그 집합을 구성하는 일자가 기능하지 않으면, 즉 이 귀속기호가 작동하지 않으면 잘 안 보여요. 혹은 아예 보이지도 않아요. 그럴 때에는 그것은 집합을 구성해내지 못하고 가시화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은 저렇게 강력하게 귀속관계를 갖고 있는 것들이 드러내는 집합들의 세계라고 볼 수가 있어요. 범주들의 세계인 것이죠. 그런데 자, 이걸 공부하는 이유가 왜 중요한가 하면 어떤 원소는 안정적으로 집합 안에 들어가 있지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후에 락강이 특이성이라고 부르는 원소들이 그래요. 어떤 원소는 자, 이후에 공부할 내용 중에는 이렇게 셈해지는 게 2번 셈해져야 중복적으로 셈해져야 안정화된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그 우리 나중에 한번 같이 살펴볼 거예요. 그런데 어떤 원소는 셈해지지가 않아요. 2번 셈해지지가 한 번 겨우 셈해지고 나서 안 보여요. 자, 그런데 그런 원소는 우리 존재하는 것을 봐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의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지금 우리나라는 인구가 뭐 절벽이라고 하잖아요. 인구 절벽에 맞닥뜨리고 있다고 하잖아요. 출산율이 거의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일본도 그런 경험을 하고 있고 그리고 사실은 서구 유럽은 이미 오래전부터 그런 문제들을 갖고 있었고 그리고 인구가 줄어들면 생산력에 심각한 장애가 발생할 수 있고 그래서 국가 경쟁력이 뚝뚝 떨어질 수 있다면 여러 가지 생각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뭐 인구 뭐 출산 증가 정책에 대해서 온갖 종류의 대책을 내놓기도 하는데 그중에서 이런 대책도 있죠. 유럽처럼 하자 혹은 미국처럼 하자. 지금 일본이 지금 그런 정책을 적극적으로 취하고 있는데 이민자를 받아들이자라는 거예요. 이민자는 생산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생산 인구를 자국 내에서 생산하는 것으로 해결이 안 되면 외국으로부터 받아들이자라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한국으로 이민 오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예전과는 다르게 꽤 되니까 우리나라도 이렇게 어떤 종족주의적인 관점을 벗어나서 이민자를 좀 문화 다양성을 수용하자. 그렇지 않으면 우리 살아남을 수 없다. 이런 의견들이 조금씩 등장하고 있는데 자, 이미 사실은 많은 이민자들이 들어와 있죠. 그러니까 이민자가 아니죠. 사실은 외국 노동자들인 것이죠. 이주 노동자라고 부르죠. 근데 이주 노동자들에게는 2가지 범주가 있어요. 하나의 범주는 국가가 인정한 합법적인 노동자들이죠. 근데 굉장히 많은 인구가 사실은 불법적인 노동의 영역에 속해 있어요. 그들은 사실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상황 안에서 파악은 돼요. 한 번 셈해지긴 했어요. 저들도 사람이다. 저들도 우리의 이웃이다라고 우리는 상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어느 정도 인정을 해요. 저들이 뭐 불법 노동자이기 때문에 인간 취급하면 안 돼라고 생각하는 극소수의 몰상식한 사람이 있기는 하지만 우리는 그냥 인간적인 온정으로 그들도 우리처럼 대우해 주려고 노력을 하죠. 자, 하지만 이들이 합법적인 보호를 받고 있지 못하고 또한 합법적인 보호를 주장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좀 망설이기 시작해요. 저들에게도 의료보험이 적용되어야 하는가? 저들의 자녀가 아플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무런 보험의 혜택, 의료적인 혜택을 보호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저들의 자녀가 학교를 가야 되는데 사실상 합법적으로 보호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국가적으로는 세매진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저들의 자녀들의 교육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럼 저들의 자녀들이 태어나서 성장하면서 받게 되는 차별과 어떤 종류의 사실은 문화적인 학대를 통해서 오히려 우리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만들어내는 것은 아닌가, 여러 가지 고민할 수가 있게 되죠. 자, 세매지는 것에는 중복이 필요하다라는 개념이 거기서 나와요. 한번 세매져서 우리는 그들이 거기에 존재한다라는 것을 알고는 있겠는데 그들이 국가적인 합법적인 차원에서 또 한 번 세매지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렇지 못한 존재들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 못한 존재들을 어떤 의미에선 특이성의 개념으로 바디우가 설명을 하려고 해요. 그리고 그 장소에서 즉 국가적인 중복의 셈이 작동하지 않는 그런 원소들이 모여드는 공간에서 바디우는 희망을 보는 거예요. 거기에서 진리 사건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죠. 거기까지 사유하기 위해서 귀속관계가 계속 우리에게 우리의 사유를 혹은 우리가 진리를 사유하고 사건을 사유하려고 할 때에 우리의 사유를 도와주는 가장 주요한 수단으로 사용이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돼요. 우리는 집합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봐요. 우리가 사유하는 방식의 근본 구조는 집합론적이에요. 외국인들 이 집합이 있어요. 외국인들의 집합이 그 안으로 들어와요. 겉으로 보기에는 외국인 같지 않았는데 한국말 엄청 잘하고 외국말은 잘 못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집합 안으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법적인 차원을 검토해 보니 이 사람은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한국인의 국적을 취득하지 못했기 때문에 한국인의 집합 안으로는 못 들어온다. 그러니까 외국인의 집합 안에 있다 라고 집합론을 통해서 우리는 또한 그들을 분류해 볼 수도 있어요. 자, 그러한 방식으로 우리 앞에 가시화되는 모든 것들을 집합론적인 구조 안에서 파악할 수 있게 되는 이유는 바로 저 귀속이라는 것이 작동하기 때문에 그래요. 일자로 셈하는 기능이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앞에 존재하는 존재들을 가시화해서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저 집합 안에 잘 들어오지 않는 것들도 있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것. 저 집합이 중복적인 셈을 작동하면서 이 세계의 존재들을 안정화시키려고 할 때 집합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 것들도 있다는 거죠. 자, 그걸 보통 우리는 알아보지 못해요. 왜냐하면 집합 안으로 들어오지 않으니까. 그건 집합론의 세계에서 파악할 수가 없으니까. 하지만 거기까지 파악해야 진정으로 이 세계가 변화하는 가능성을 알아볼 수 있게 되는 눈을 갖게 된다라고 바디우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알아보는 논리를 만들어내고자 하는 것이 바디우의 집합론을 통한 존재론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떻게 진리의 사건이 존재할 수 있게 되는가에 대한 우리의 시각을 확보하는 거예요. 그 논리를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 바디우의 존재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공집합의 수식은 공리는 이미 소개를 해드렸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귀속관계가 어떻게 끝도 없이 계속 귀속되는 방식으로, 즉 정지점이 없다면, 일자라는 정지점이 없다면 계속해서 귀속관계가 연결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설명을 드렸고, 이제 이전에 여러분들에게 1부, 2부에서 설명을 드렸던 4가지 공리를 집합론의 형식을 하나하나 존재론적인 관점에서 설명을 드리면서 앞으로 전개될 수업 내용의 도구들을 세공을 해보겠습니다. 이것들 살펴볼 때 조금 지루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사실은 수학자들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들을 아주 능숙하게 다룰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바디우가 자신의 사건의 존재론을 증명해내는 도구를 사용하는 수준까지는 우리가 알아볼 수 있도록만 제가 강의를 해드리면, 자, 이렇습니다. 먼저 이게 다 이제 체르멜로 프랭켈 공리들인데, 특히 대부분은 체르멜로 공리고 프랭켈 공리가 한 개 덧붙여지는 그런 수준인데, 처음 바디우가 이제 성찰 5에서 다시 이것들을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어쩔 수 없이 이걸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 처음에 일단은 주장하는 중요하다라고 이제 소개하는 공리가 외연 공리예요. 외연 공리, 아크시옴 덱스통시오날리테라고 부르죠. 프랑스어로는 외연 공리예요. 이 외연 공리는
물론 이 공리 내에서는 나름의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이 외연 공리는 지금 여러분들이 이 본질을 알아두시면 나중에 바디우가 뭐 자연을 설명할 때 혹은 뭐 주체의 개입을 설명할 때 여러 가지 방식을 설명할 때 도움이 되지만 그것으로 가기 전에 가장 본질적인 내용을 일단 먼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면 자,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외연 공리는 같음과 다름을 결정할 때 중요한 공리예요. 외연 공리가 어떻게 같음과 다름을 결정하는가 하면 자, 우리가 지금 항상 집합을 가지고만 세상을 바라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기 남자들의 집합, 여자들의 집합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합이 같은지 다른지는 어떻게 우리는 알아볼 수 있는가? 자, 남자들의 집합이 있고 여자들의 집합이 있어요. 이 두 집합은 달라요. 왜 다를까요? 남자라는 속성과 여자들이라는 속성, 여자라는 속성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게 아니고 그 두 실체가 대립하기 때문에 다른 것이 아니고 왜냐하면 그 실체는 없다라고 우리는 지금 이미 말했잖아요. 실체에 대해서 생각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남자라는 본성, 여자라는 본성 없다라는 거죠. 그냥 남자라는 새많은 기능이 있고 여자라는 새많은 기능이 있을 뿐이에요. 그리고 여자라는 새많은 기능이 이렇게 작동하게 된 배경에는 여자라는 새많은 기능이 다른 것에 의해서 다른 방식으로 생겨졌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남자와 여자라는 집합이 다른 것은 왜 다르냐? 원소들이 다르기 때문에 다르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만 판단한다는 거. 더 이상의 본성과 속성을 가정하지 말자라는 거죠. A라는 집합과 B라는 집합이 같다면 원소들이 같기 때문이에요. A라는 집합 안에 원소들과 B라는 집합 안에 원소들이 같기 때문에 두 개는 같은 거지. 이것을 새많은 일자가 초월자로서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게 외연 공리의 기본적인 원리인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해요. 바디우가 L'identité des multiples est fondée sur l'indifférence d'appartenance. 다수들의 동일성은 하나의 다수와 하나의 다수, 그러니까 다수들을 집합이라고 보잖아요. 집합과 집합의 동일성은 귀속의 차이 없음에 토대한다. 자, 이 귀속은 아까 그 귀속 기호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귀속 기호, 포함 기호가 있고 귀속 기호가 있잖아요. 원소가 되는 기호, 그 귀속 기호의 차이 없음에 토대한다. 이 둘이 동일한 방식으로 셈하면 둘은 같은 집합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동일한 방식으로 셈할 때에는 동일한 원소들을 모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둘은 같은 집합이라는 거죠. 그래서 동일한 원소들을 우리가 파악하면 아, 동일한 방식으로 셈해졌구나. 그래서 둘은 같은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지 그 일자의 본성이 그렇기 때문에 그 셈하는 것 자체의 실체가 그렇기 때문에 다르기 때문에 혹은 같기 때문에 같거나 다르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외연이라는 단어의 뜻은 엑스통시옹이라는 단어는 내연이라는 단어의 반대예요. 내연이라는 건 내재적이라는 것, 본질을 안에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건 외연적으로만 파악한다라는 거. 굉장히 수학적이고 굉장히 기계적인 방식으로만 존재를 파악하겠다라는 거죠. 아, 내부에 어떤 의미가 스며들어 있을 거야. 그러니까 이 A랑 이 B는 다를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A라는 건 내부를 보니 원소들이 저렇게 있어. B라는 것의 내부를 보니 원소들이 저렇게 있어. 그리고 저렇게 있는 이유는 저렇게 셈해졌기 때문이야. 그 기능자에 의해서 저렇게 등장한 거야. 그러니까 둘은 같은 거야. 그러니까 둘은 다른 거야. 이렇게 기계적인 사유만을 허용하겠다는 거죠. 신비주의를 불러오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신비주의를. 자,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쓰는지만 설명을 드리고 오늘 강의를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자, 이 부분을 보시면, 자, 이 부분 보이시죠?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하나 왜 이런 기호를 쓰는지 살펴보아야 할 부분인데, 대문자 A를 거꾸로 뒤집어 놓은 것 같은 이것을 자, 전칭 양화사라고 불러요. 전칭 양화사. 양화사 중에 양화사는 퀀티피카터인데 퀀티티죠. 퀀티티는 양이란 뜻이잖아요. 양적으로만 판단하는 거예요. 그걸 속성적으로 판단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수로서 양적으로만 파악을 하는데 자, 이 전칭 양화사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이게 러셀의 영리를 피하기 위한 하나의 고안된 논리이기도 한데 이렇게 읽어요. 모든 감마에 대해서 자, 이건 그리스 알파벳 감마인데
모든 감마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뭐가 있다 이렇게 간주하는 거예요. 이 전칭 양화사가 필요한 이유는 바디유의 관점에서 특히 그러한데 지금 말하고 있는 그 집합이 최초의 집합이거나 마지막 집합이 아니란 뜻이에요. 이 집합 이전에 집합이 있었어요. 그 집합의 원소로서의 이 집합에 대해서 지금 우리는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항상 그것은 귀속관계의 끝이 아니고 현시의 현시라는 것이죠. 이미 현시된 감마가 있고 자, 이미 어떤 집합이 있어요. 그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가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체론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자, 이미 최초의 무언가를 말하지 않는 이상 우리는 어떤 임의의 집합을 말하고자 해요. 그런데 그 임의의 집합은 마지막 집합이 아니에요. 사실 마지막 집합은 우리 한번 이미 살펴봤어요. 제가 좀 전에 공집합의 공리 말씀드리면서 거기에는 존재 양화사만 다룬다라고 했잖아요. 존재 양화사 이자 거꾸로 세워놓은 것 같은 거 하고 그 다음에 베타를 썼어요. 그래서 베타가 있다라고 했는데 그거는 그 존재가 있다라고 그냥 말하는 것이지 그 이전에 뭐가 있다라고 말하는 방식은 아니었어요. 이 전칭 양화사는 그 이전에 일단 뭐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는 자 베타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이게 마지막 집합이 아니란 뜻이에요. 최초의 집합도 아니고 그런데 공집합은 뭐예요? 최초의 집합이었죠. 그러니까 그 이전에 뭐가 있다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전칭 양화사를 쓰지 않고 존재 양화사만 쓰는 거예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떤 집합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그게 최초의 집합이 아니니까 연안가에 있는 집합이 아니니까 자 전칭 양화사 일단 써요. 감마가 있고 일단 감마가 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이미 뭐가 있어요. 그 와중에 우리는 뭘 다루고 있는 거예요. 자, 감마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베타가 있어요. 베타가 있는데 이 베타는 뭐냐? 알파랑 같아요. 알파랑 같아요. 그럼 알파와 베타가 같다라는 것은 자, 같음, 동일성, 이동티테를 이야기하는 것이잖아요. 알파와 베타가 같다라는 것을 공집합의 집합론의 공리 안에서는 어떻게 파악하는가? 자, 알파에 귀속된 감마가 베타에도 귀속된다라는 거죠. 알파와 베타의 요소가 원소가 똑같이 감마예요. 그러면 둘은 같은 집합이라는 것이죠. 이걸 뭐 다른 것을 표현할 때도 이걸 이제 감마가 아니라 여기서 뭐 델타 하면 알파의 원소와 베타의 원소가 달라지잖아요. 그럼 둘은 다른 원소가 되는 거예요. 다른 집합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같음과 다름을 이야기할 때 그것의 원소만을 기준으로 해서 셈해진 원소만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하는 것. 자, 이걸 외연공리라고 불러요. 이걸 동일성의 문제를 다룰 때 중요하게 사용하게 되는 공리이기도 해요. 자, 그리고 이런 방식이 이후에 다른 공리들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돼요. 보세요, 여러분. 여기에는 같다라는 거, 이 이퀄 표시를 증명하기 위해서 유일하게 사용된 논리는 귀속관계일 뿐이죠. 귀속관계 이 논리일 뿐이에요. 이것만 사용해서 왜냐하면 귀속, 집합을 만들어내는 귀속 논리만 사용하자. 그게 최소 관계이다. 그것 외에는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말하지 않겠다. 어쨌든 논증 가능한 최소의 기호를 가지고 공리를 하나하나 만들어 보자라는 거죠. 그 기둥들을 이렇게 만들고 그 안에서 사용하는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인 것이죠. 외연공이라는 것이. 자, 여러분 오늘 강의는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 여러분들에게 나누어드린 텍스트에 나머지 부분들이 꽤 남아있는데 그걸 사실은 오늘 다 하려고 했는데 못했네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음 주 토요일 아침 10시 반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